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우 전 수석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장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재직 시 예산 배정에 개입한 정황과 e스포츠협회 회장 때 받은 급여와 출장비를 횡령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 조은화, 허다윤 양의 가족이 유해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알리지는 말아달라고 먼저 부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수부가 악의로 숨긴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선 연쇄주돌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중국이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교를 임시 폐쇄한다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급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한 북한이 항의했고 철교 폐쇄는 다음 달 10일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속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긴급 포럼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데 이어 예술계 대입 실기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기 시험을 자주 보고 공연을 많이 하는 예술 전공 학생들이 긴장감을 없앤다며 고혈압 약을 상비약처럼 먹고 있어 우려됩니다. 구급차도 없이 경기를 치르는 아마추어 야구대회 실태 2달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야구협회에선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일반 승합차에 응급출동이란 팻말만 붙여놓고 요가 매트만 깔아놨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업무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기습적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SBS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장이죠? 네, 휴대폰과 그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검찰은 우 전 수석 측 관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우 전 수석과 함께 차량을 타고 모처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여러 차례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개월이 지난 뒤 가져가 신용만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국정원 일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법 사찰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최측근이자 불법 사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을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를 제대로 수사하자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초췌한 얼굴로 한국당 의원총회에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져 모습을 감춘 지 8일 만입니다. 공개 발언을 자청한 최 의원은 앞서 할복 발언에 이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뭘 하나라도 캐내서 뒤집으셔야 된다. 현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최 의원은 당 차원의 엄호를 요청했고 한국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특검법 발의 전까지는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물타기 특검은 안 되며 최 의원을 비호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의 특활비도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 번복으로 문제가 된 국회 특활비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불체포 특권에 기대 정기국회를 방탄국회 삼아 최경환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양수산부가 도대체 왜 닷새 동안이나 은폐했는지를 놓고 오늘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해수부는 유가족이 힘들까 봐 그랬다면서도 안이한 판단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회에 불려나온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 지난 17일 유골을 발견하고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여야를 불문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정말 단순한 겁니다. 왜 늦게 보고했나? 20일 날, 21일 날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수습본부 측은 발견된 유골을 이미 수습된 유의 일부로 판단했고 또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모두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무사한일주의, 대충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세월호 추진단들, 인양 추진단들 고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짓밟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은폐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안일한 판단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판단 착오와 또 저희 부덕의 소치 불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유해를 수습한 다른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유해가 추가로 수습돼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이 미리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요청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입니다. 인양된 뒤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해는 고 조은화, 허다윤 양과 이영숙 씨 3명뿐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사건 1차 조사를 발표하며 지난 17일 발견된 유해도 이들 중 하나일 것으로 예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불편이 은하나 다윤이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해수부로부터 이번에 발견된 유해도 은화 다윤 양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견되는 딸의 유해는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자신들의 요청 때문에 공무원들이 판단 착오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화 다윤 양의 가족들이 지난 9월 목포 신항을 떠나면서 김현태 당시 부단장에게 비공개 부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움을 더하기 때문이었다며 지난 9월과 이달 초에도 은화 다윤 양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공개하지 않았고 찾으러 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단장과 관련해 이 씨는 적폐 공무원은 아니라며 적폐라고 낙인 찍으면 어떤 공무원이 세월호 현장에 오겠느냐고 걱정했습니다. 다만 5명의 미수습자 가족과 장관에게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관의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위해 두 번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
일기 때보다 권한이 훨씬 강화됐고 사실상 모든 의혹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윤 기자입니다. 일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부터 조사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예산 지급과 조직 운영 등에서 당시 정부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는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됐고 무제한 특별검사 요청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됐습니다. 조사 범위도 사실상 모든 의혹을 새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기 특조위의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완료된 건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새롭게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조위는 여야 각각 4명씩과 국회의장 추천 1명, 모두 9명 위원으로 꾸려지며 1년을 활동한 뒤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 통과를 지켜본 세월호와 가습기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자들을 가장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때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330일이 지나 자동 표결에 붙여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가 밤사이 결정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선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물론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의 돈을 급여와 출장비 명목으로 빼돌렸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e스포츠협회 후원금 형식으로 뇌물 3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전병헌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후원을 요구받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월 e스포츠협회가 정부 지원금을 타지 못하자 청와대에 있던 전병헌 전 수석이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해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했다며 e스포츠협회가 사실상 전 수석의 사근고처럼 쓰인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e스포츠협회 정관상 상근 회장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근을 거의 하지 않은 전병헌 전 수석이 급여 9천만 원은 물론 부부 동반 해외 출장비 7천만 원까지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상근 회장 자격이 있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정부 고위직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경찰의 주요 간부가 국정원에 핵심 수사 정보를 넘긴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교를 갑자기 임시 폐쇄한다고 북한에 통보했다가 일단 연기했습니다.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에서 냉대를 받고 돌아온 직후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시를 잇는 철교인 조중우이교로 북중 교역 차량이 오갑니다. 조중우이교는 전체 교역량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북중 무역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최근 중국 측이 이 다리를 오늘부터 열흘간 폐쇄한다고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매년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난달 초 국경절 연휴 때 예정된 보수 시기를 놓쳤으니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 측의 급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한 북측이 어제 연락을 해와 결국 다리 폐쇄는 다음 달 10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因朝方需要对桥面进行维修，中朝友谊桥将临时关闭。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통보 배경엔 최근 방북한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국영항공사의 베이징 평양 직항편 운항을 중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교역로 폐쇄 통보가 이 냉랭한 북중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설 거라는 분석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포항 지진 현장에서 어젯밤과 오늘 새벽 규모 2.3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지진 피해가 컸던 흥해읍에선 집을 떠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TBC 한현우 기자입니다. 출입 통제로 한산했던 흥해읍 대성아파트 입구에 이삿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든 집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자녀 안전을 위해 진앙에서 떨어진 곳에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가 있을 만한 데도 없고 애들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애들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그냥 월세라도 또 얻어갔다. 옆집 주민은 아직 이주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리 짐을 싸서 인근 창고에 옮겨놓기로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집 오다가 다 나갔다 했잖아. 마치 흐르는 사람 많지 이번에는. 주민들의 이주 행렬이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텅 빈 집도 점점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으로 주민들의 탈흥해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진 피해가 덜했던 포항 남구로 이주하려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세금 1억 이하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때문에 이삿짐 센터마다 이사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센터에서는 정작 이재민들의 임대 아파트 이사 일정을 소화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진이 잦아들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줄어드는 만큼 탈흥해 현상이 길게 가진 않을 전망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진 발생 9일 만에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주거 안정 대책을 가장 절실하게 호소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붕괴 위험에 출입이 제한돼 170가구가 가재 도구와 옷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아파트. 목숨만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데 위안을 삼는 거는 좋은데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300여 명이 아직도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체육관에서도. 완파가 900만 원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뿐이 없어요.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도 지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이어졌습니다. 주택 피해 지원금이 너무 적고 가재 도구는 보상이 안 되고 임시 거주시설 임대 기간이 너무 짧다는 등 주거 안정 대책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무이자나 아주 저리로 그렇게 융자를 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중고 속에서도 수능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은 다행히 표정이 밝았습니다. 평소 실력보다 못 친 것 같아. 더 잘 쳤어요. 문 대통령은 포항에 진작 오고 싶었지만 초기 수습과 수능 시험이 마무리되고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피해 복구와 지진 대책에 정부 노력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정영수입니다.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입법된 세법을 2년 유예했던 건데 개신교계에선 여러 이유로 제도 시행을 다시 2년 미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 과세 항목이 유독 많아 탄압 의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옵니다. 박세훈 기자, 네. 개신교만 과세 항목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요, 최근 한 일간지에 실었던 광고입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과세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공통과세 항목이 불교는 2개, 천주교는 3개, 그런데 기독교만 35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고 편파적인 표적 관리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개신교계에서도
자기들의 공통소득 항목은 하나에서 3가지밖에 안 되는데 35가지 이거 지금 다 과세를 한다는 얘기냐라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에서도 최근에 탄압 의도가 있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반 직장인들도 월급을 받을 때 소득이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종교인들도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개신교에 유독 더 많은 종류에서 세금을 물리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 35가지라는 건 어떻게 센 건가요? 네, 기재부가 제시한 개신교 세부 과제 기준안이라는 걸 보면요. 저기에 있는 과세 항목을 전부 다 더했더니 35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불교는 31가지, 그리고 천주교는 27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대 3대 35, 이 숫자 자체가 사실과는 다른 거고요. 개신교 차별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장하는 숫자와는 다르긴 하지만 몇 가지라도 개신교에 더 많기는 많은데 네. 이 과세 항목의 개수가 많은 게 세금을 더 물리려는 거다. 그래서 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주장은요. 아까 보신 그 항목을 확정해서 그대로 세금을 걷는다면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금 거둘 때는 앞서 보신 표가 아니라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각 종단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표는 왜 만들었냐? 기재부 설명은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가 처음인 만큼 과세, 비과세 항목을 나누기 위한 자료로 제시를 한 거다.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다가 저 자료가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재부 설명에 대해서는 개신교 측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측은요. 기재부가 다른 종교의 과세 항목을 숨겨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용이라는 설명을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지난 14일에 만났는데요.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 제도 시행을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2년 유예 법안이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늘고 있죠. 그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노키즈존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노펫, 노키즈. 아이 동반은 어렵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요즘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이나 카페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홍대 앞이나 이태원 등 서울 도심을 시작으로 최근엔 제주도 등 휴가지까지 확산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입니다. 그 매장 영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들 영업에 있어서 그리고 받는 손님들을 위해서. 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극히 일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뭔가 경고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런 노키즈존에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해온 제주의 한 식당 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겁니다. 인권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이용자도 있겠지만 모든 아동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며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동의 안전사고 우려로 이용을 제한했다는 식당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식당은 파스타 등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어젯밤부터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10cm 가까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선 눈길 교통사고로 20대 넘는 차량이 파손됐고 KTX가 일부 구간에서 서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조명에 비친 눈발이 매섭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폭설로 올겨울 들어 처음 서울엔 눈이 쌓였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많게는 10cm 가까이 눈이 쌓이면서 자정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후 들어서야 해제됐습니다. 눈이 얼어붙은 빙판길은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경기 안산시에서 다중추돌 사고를 불렀습니다. 고가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들이 줄지어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고 운전자 46살 양모 씨 등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00여 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서행 운행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광명역부터 신탄진역 사이와 영동역부터 김천 구미역 사이에서 속도를 시속 70km 이상 줄여 열차마다 지연 도착했습니다. 정상 속도가 300km 정도 속도가 되는데 그 얼음 잔해들이 속도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올라서 열차를 파손하고 그럴 수가 있답니다. 열차도 보행자도 빙판길에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충청권과 전라북도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눈 오는 고속도로에선 돼지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옆 눈 덮인 풀밭에 돼지 수십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넘어진 화물차 적재함에는 나머지 돼지들이 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향 익산 IC 부근에서 돼지 80여 마리를 실은 4.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돼지 30여 마리가 쏟아져 도로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 일대가 한동안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쯤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 등 차량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또 새벽 2시 반쯤에는 고속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승객 10명이 다쳤고 비슷한 시각 세종시에서는 화물차가 제설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항공기 재빙 작업으로 오전 7시 20분 청주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가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해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 4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능이 어제 끝났고 이제 예술계 학생들의 대입 실기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기시험을 자주 치르고 또 공연을 많이 하는 예술 전공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고혈압 약을 먹은 뒤에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박모 씨는 고교 시절 인대놀이라는 약을 처음 먹었습니다. 첫 대형 공연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습니다. 예고 다닐 때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애들한테 입소문을 듣게 돼서 나도 먹어볼까 해서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시험인데 급하니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인대놀은 주로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데 맥박을 늦춰 긴장을 풀어줘 무대 공포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입니다. 긴장이 심하지 않아도 일단 먹고 보자며 너도 나도 찾다 보니 공연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선 상비약으로 통합니다. 한 번 먹으면 이거 없이는 또 무대에 못 서는 친구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뭔가 먹었을 때 그래도 의지가 된다랄까? 병원에서도 면접 시험을 앞두고 긴장된다고 하니 별다른 검사 없이 처방해줍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약이 천식이나 저혈압이 있는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고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신이 어찔어찔하거나 처진다거나 졸립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일부 실기학원들이 이 약을 권하기도 해 학생과 의료계 모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지난 9월 아마추어 야구대회 경기 도중 한 선수가 다쳤는데 이 경기장에 구급차가 없어서 선수가 목발을 짚고 직접 병원을 가야 했던 열악한 실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이렇게 응급 출동 차량이 현장에 대기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석으로 글자만 얹은 엉터리 구급차였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중학교 야구 선수가 경기 도중 부상했는데 구급차와 의료진이 없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공식 경기에 구급차와 의료진이 없는 황당한 실태가 보도된 뒤 서울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 구호차와 구조 교육을 받은 임직원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열리고 있는 목동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구급차처럼 보이는 차량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식 구급차가 아닙니다. 일반 승합차에 응급 출동 표시판을 붙여놨습니다. 자석으로 붙여놓은 이 표시판은 손으로 쉽게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는 구급차의 필수적인 통신 장비도 없고 요가 매트 한 장만 달랑 깔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환자를 이제 눕힐 수 있을 테니까 병원까지 가는 침대차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와 관객 300명마다 정식 구급 차량 한 대와 의료진 2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16개 팀 등록 선수만 300명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체육회의 권고가 무시된 겁니다. 이 대회는 출전 선수들로부터 참가비도 받았고 유명은행의 후원까지 받은 공식 대회였습니다. 서울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는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비싼 아이폰 X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됐습니다. 국내 가격은 100만 원 중반대로 미국보다 훨씬 비싼데도 이걸 사려고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노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아이폰 X의 첫 개통은 6박 7일을 노숙하며 기다린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밤에도 여기서 제가 침낭이랑 매트 같은 캠핑용품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계속 잠도 자고. 썰렁했던 아이폰 8 출시와 비교하면 아이폰 X는 초기 물량이 매진돼 마니아층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아이폰 모델만큼의 열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에겐 역대 최고로 책정된 가격이 부담입니다. 아이폰만 계속 사용했던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조금 울며 겨자 먹기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더 내려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X의 국내 가격은 142만 원과 163만 원 두 가지. 미국에서 출시된 같은 모델보다 각각 20만 원 넘게 비쌉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들고 있는 아이폰 X과 아이패드 프로는 미국에서 모두 $999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142만 원, 127만 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똑같은 달러 가격인데도 아이폰 X이 15만 원 더 비싸게 출시된 겁니다. 통신사들은 애플이 광고 비용을 전가하고 출시 행사 경품의 아이폰 진열 위치까지 일일이 간섭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X 가격에 대한 애플 코리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부산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한 50대 여성이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에 사용된 지혈제가 부작용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산에서만 30명이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55살 A씨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한 달여 동안 눈이 충혈되기 시작하더니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2차 수술 후 4일 후에 귀가 많이 아프고요. 눈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목이 부어오르면서 조금 빨갰어요. 지나서는 이제 눈이 차니까 다음에 어떤 일로 일어날까. 해당 병원은 수술 뒤 단순 증상으로 여겼지만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잇따르자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수술을 할 때 몸 안에 넣은 신제품 지혈제가 문제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녹아야 하는 지혈제가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치료비는 이미 저희가 지급하기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제품 자체가 안 녹는 것인지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 지혈제는 전국으로 납품됐는데 부산의 대학병원 두 곳에서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한 환자만 33명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지혈제에 대한 제조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리고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검찰이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병찬 서장이 지난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넘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8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위해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불법 댓글을 다는 데 쓰인 닉네임 30개가 적힌 메모장 파일을 찾아냈는데
이 파일이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안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최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했던 안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병찬 서울 용산서장에게 메모장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던 김 서장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국정원에 흘려 대비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수사 시한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우선 김 서장을 기소해 시효를 중지시킨 뒤 다른 혐의나 공범을 캘 계획입니다. 김 서장은 이에 대해 안 씨에게 아무런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김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또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방한용품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이 40대 주부는 겨울을 맞아 최근 다양한 방한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유리에 뿌리면 단열 효과가 있다는 스프레이 제품을 각 방 창마다 뿌리고 창틀엔 틈새 막이 제품을 사다 붙였습니다. 외출 때 발이 시렵지 않도록 양말 안에 겹쳐 신는 발가락 양말도 장만했습니다. 낮에는 혼자 있기 때문에 틀어놓으려고 하면 난방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난방비라도 좀 줄이려고. 탁자 밑에 온열 기구가 부착된 1인용 난방 테이블과 실내외 활동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양초 난로 등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인기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난방 면적은 적더라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좋은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기능을 갖춘 털 귀마개, 발열 기능이 있는 마우스패드, 보조 배터리와 손난로 기능을 한데 모은 제품까지 2~3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대에 일석이조 기능을 갖춘 휴대용 방한 제품도 다양합니다. 1인용 방한용품들이 지금 매년 거의 한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1, 2인 가구가 늘면서 방한용품 시장에서도 가성비를 높인 다기능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포항에 건설하고 있는 지열 발전소입니다. 땅속 4.3km까지 관을 박아 물을 주입하면 지열로 증기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 주입 때문에 지하 단층이 영향을 받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긴급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구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미소 지진이 동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열 개발할 때 지진 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 알고선 하는 겁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포항도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규모 2에서 3의 지진이 발생한 건 아닐까요? 이쪽 포항 경우는 단층대가 직접 물 주입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게 이제 걱정이. 아주 가까운 데 생겼다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사실이면 분명합니다. 복잡한 단층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유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가능성을 고려하기에는 일단 좀 잘 맞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규모 5.4의 지진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크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오클라호마 오일필드에 프레이그 어스케이크가 5.6까지 이제 기록이 된 바가 있고 수백 개가 이 오클라호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량에서는 굉장한 많은 차이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진 모멘트를 양산할 수 있는 주입량으로 보면 수백만 톤 정도에 해당되는 물의 주입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누적해서 친 것이 수만 톤 이내. 몇 시간, 길어야 하루, 60일이 지난 후에 지진이 났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고요. 작은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규모 5.4의 강한 지진을 유발했느냐에 대해선 이처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B1B는 하나씩 놓고 봐도 매우 강력한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항공모함과 B1B가 잇따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1B는 내외부 무장창을 합쳐 최대 54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가공할 전략폭격기지만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전투기나 미사일이 적 방공망을 파괴한 뒤에야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1B 전략폭격기가 항공기 7, 80대를 탑재한 항모와 잇따라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동해의 공해상에서 레이건, 루스벨트, 니미츠, 미 해군 항모 3척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실시한 훈련에 괌에서 출격한 B1B 2대가 참가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서 레이건함과 B1B 2대 등이 참가한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일주일 새 2차례나 항모와 B1B가 합동훈련을 한 겁니다. 항모와 B1B가 함께 훈련한 것은 전투기의 적 방공망 파괴와 B1B의 대량 폭격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입니다. 전례가 드문 훈련인데요. 북한을 상정하면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방공망 무력화와 동시에 탄도미사일 기지 등 주요 핵심 표적을 공격하려는 차원의 훈련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아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미군의 전술로도 풀이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새해 달력 제작에 한창입니다. 예전만큼 종이 달력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기업들은 단순한 달력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한 기업이 만드는 내년도 고객용 달력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림마다 달력을 받는 고객 이름과 함께 새해 인사와 감사의 말을 넣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저희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제 1:1 맞춤형 달력을 제작해가지고 임직원용으로 만든 이 기업의 달력은 전 세계 주요 관광지에 있는 자사의 광고판 이미지를 넣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갖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철강업체는 철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으로 넣어 강력하고도 역동적인 회사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완성차 업체는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달력에서 자동차 사진을 모두 뺐는데 서체와 색감으로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from our creative discussions and explorations, we found a really intuitive solution that challenges the norm. So for the very first time, no product featured in these items. 달력 제작은 기업의 공익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전자달력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수요는 크게 줄었지만 한 번 걸면 1년 내내 고정된 자리에서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은 매년 어떤 달력을 만들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KBS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감사했더니 부당 사용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사진 전원에 대해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KBS 이사진 11명이 최근 2, 3년간 쓴 업무 추진비 2억 7천여만 원에 대해 감사원이 사용 내역을 감사했습니다. A 이사는 휴대전화 구입과 수리비, 태블릿 PC 구매 등 개인 물품 구입에 2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식사비나 도서 구입비로 240여만 원을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이사는 동호회 회식 비용으로 87만여 원을 쓰는 등 327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의 부당 사용 금액은 1,170여만 원이지만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비용은 7,40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중 이미 퇴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모두에 대해 해임 건의나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KBS 이사회 가운데 구여권이사는 6명인데 방통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구여권이사 1명 이상을 해임할 경우 여야 구도가 바뀌게 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리나라 첫 수석 무용수 부부인 유니버설 발레단의 황혜민, 엄재용 씨가 이번 주말에 은퇴 공연을 엽니다.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에서 둘이 함께 추는 춤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조지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천 번의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황혜민, 엄재용 씨는 각각 2002년과 2000년 유니버설 발레단에 들어와 수석 무용수가 됐고 2012년에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파트너이자 최고의 파트너예요. 하지만 정든 연습실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보통 무용수가 40대 전후반으로 은퇴를 하고요. 제가 딱 지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냥 가장 좋은 모습일 때 내려오고 싶었어요. 10대 초반에 발레를 시작한 뒤로 어렵게 올라온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 매일매일 아팠던, 그리고 아파서 나와서 내 자신과 맨날 싸웠던 발목 수술 1번이랑 무릎 수술 2번 재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이제 그 전처럼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과 무용수는 2번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은퇴는 무용수의 삶에 크나큰 변화지만 두 사람은 즐거운 두 번째 삶을 꿈꿉니다. 머리를 완전 커트로 자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닐 거고요. 제 2의 인생이 또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 무대 또한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은퇴 공연 작품은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오네긴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내일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게다가 내린 눈으로 인해 길이 조금 미끄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주로 비가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강원 산간지방은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져 낮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이후로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조세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의 의무인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